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4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1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요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기준 연도가 22년도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구하래요. 근데 약간 평균적인 그 가계의 소비 조합을 X가 2단위, Y가 1단위일 때 소비자 물가 지수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보셔야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 22년도가 기준 연도야. 얘가 제로기라 할게요. 비교 연도가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22년도에 명목 GDP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P0, Q0가 되는 것이고요. 23년도에 명목 GDP는요. P1, Q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각각의 22년도와 23년도에 명목 GDP가 커졌는데요. 아니 이게 값이 커지게 되거나 작아지거나 변했을 때 P 때문에 변했는지 Q 때문에 변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올라가서 경제가 이거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 그래서 물가를 기준 연도 걸로 해서 고정시켜 놓고 요걸 가져오는 거야. 그 실질 GDP라 하죠. 그러니까 기준 연도에 P0를 갖다 넣으면 P0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고요. 뒤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야. Q0, Q1 이렇게 곱하면 얘와 얘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Q 때문에 변한 거지. 그러니까 물가는 고정시키고 진짜 실질 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요 진짜 실질적인 측면에서 표현합니다.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여기 나와 있죠. 실질 GDP의 증가율. 그래서 얘랑 얘를 같이 비교하는 거죠. 기준 연도가 100이면 얘가 얼마나 변했니? 그거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우리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라스파이레스 방식이 있고 팟세 방식이 있잖아요. 팟세 방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GDP 디플레이터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과거에 물가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봤을 때는 여기에 곱해지는 게 라스트 과거의 상품 묶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요 이 상품 묶음이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니까 평균적인 가계 소비 조합을 가지고 계산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요거 값 X랑 Y의 소비량을 요걸로 넣으세요 라는 걸로 바꿔서 약간 변형을 했어요. 자, 우선 요걸 잘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2x2 매트릭스로 정리하면 좋죠. 자,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보기 위해서 물가가 P0가 되는데 기준 연도에 가격이 X제가 10, Y제가 50. 자, 여기 비교 연도는요. X제가 15, Y제가 40.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요. Q0는요. 기준 연도의 Q0가 100, 80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 연도의 Q1 자, 여기 보시면 23년도니까 100 이렇게 있죠.
100, 10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고 요걸 C라 그러고 요걸 D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 Q0 요게 기준 연도의 명목 GDP이면서 실질 GDP예요. 그게 A가 될 것이고 비교 연도의 요 실질 GDP는 P0, Q1, P0, Q1, C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 Q0 물론 이게 하나만 물어보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XZ 10원짜리 하는 거 몇 개 샀다, 몇 개 생산했다, 뭐 100개 더하기 50 곱하기 8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가 1000이고 5, 8에 40 하게 되니까 4000에서 5000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 P0 Q1은 C가 될 거예요. P0 Q1은 자, 그러면 여기 P0 10인데 100이고요. 10인데 100이고요. 더하기 50인데 100이고요. 50인데 100이고요. 그럼 이건 1000이고 이건 5000이니까 6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원래 기준 연도가 이제 100으로 보면 이게 100으로 보면 비교 연도 얼마나 증가했니 퍼센트지 뭐 식을 쓸 거 아니고 딱 보면 5000에서 6000 변했으니까 5000 대비 1000만큼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에서 5000을 뺀 이렇게요. 퍼센트지니까 뭐 곱하기 100으로 할까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20%,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근데 이게 Q를 곱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평균적인 요거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Q를 아무 얘기 안 하면 쓰면 되는데 여기선 제시를 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요거 P0일 때 Q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요 Q가 얼마라고요? 이 Q가 Q 스타라고 할게요. XZ 2개, YZ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비 묶음이. 자, 스타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P0에다가 Q0의 스타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P0가 얼마야? 요거죠. 10, 50. 자, 그러니까 10 곱하기 저기 2 더하기 5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1하고 Q0의 스타 이렇게 해요. P1이 15잖아. 15 곱하기 2 상품 묶음 바스켓은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자, 여기서 40 곱하기 1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이고요. 여기는 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이고요. 40이니까 70분의 70 곱하기 100 하면은 그냥 변화가 없는 거야. 오케이? 100에서 그냥 100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요게 빵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요게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기준 연도가 100이라고 하면 비교 연도도 여기 곱하기 이렇게 쓸까요? 이건 퍼센트지로 해서 100%
하게 되면 그냥 100%. 그러니까 원래 기준 연도가 100인데 그 다음에도 100이니까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빵 퍼센트 해야죠. 요거 아니고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023년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한국에서 기업 A가 물건을 생산했대요. 그걸 베트남에 이렇게 보냈나 봐요. 베트남에. 현지 공장에 수출했대요. 100억 달러만큼 수출했고요. 100이라고만 쓰죠. 자, 베트남에서는 같은 해, 그러니까 23년도에 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했대요. 자,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었대요. 200억 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GDP는 요 부품 100을 받아서 200억을 만들었으니까 베트남의 GDP는 100억 달러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만든 다음에 스토리가 한국에 50달러를 수출했대. 이게 베트남의 GDP야. 베트남의 GDP는 100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국에 50억 달러를 수출하고요. 오케이?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했대요. 미국까지 그려야겠네. 여기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했다? 140억 달러 미국에 수출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10억 달러는 재고로 가지고 있대요. 10억 달러는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어떤 흐름이고요. 24년도는 어떻게 됐다? 이 재고가 국내에서, 베트남 국내에서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되니까 24년도에는 소비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해서 23년도까지의 GDP 가지고 얘기해서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우선 다음 중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한국의 GDP는 어떻게 돼요? 이 100억 달러를 수출했으니까 50억이 아니라 100억 달러 이렇게 해야 되고요. 베트남의 GDP는 어떻게 될까요? 2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지만 우리나라 부품이 100억 달러가 들어갔으니까 200에서 100을 뺀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지 뭐. 오케이? 다음에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그쵸? 여러분 이거 재고 투자예요. 재고 투자. 재고도 투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10억 달러 맞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시면 23년도에 베트남에 순수출하게 되면 이거야. 우리가 베트남이 어떻게 소비했습니까 하면요, 여긴 소비는 안 했어. 소비는 안 하고요, 생산을 했어요.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다? 100만큼 GDP를 창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하면요, 여기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190이 되는 건데 거기서 100만큼은 빼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90억 달러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도가 바뀝니다. 24년도에 베트남에서는 요게 이제 23년도까지고 24년도에 베트남에서는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도 투자로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투자가 감소하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10만큼 감소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GDP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10만큼 증가하고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 1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GDP는 빵이다 이래야죠. 소비는 뭐 맞는데 GDP는 빵이다. 이렇게요.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흐름으로 Y는 CIG, 순수출, 뭐 그렇게, 아니면 생산 측면에서, 분배 측면에서 GDP 계산하는 거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죠.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국의 국민소득 개정에서 민간의 투자가 얘가 I라고 쓸게요. 50이고요. 여러분, 정부가 소비하고 정부가 투자하는 게 각각 40과 60인데 보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정부 지출이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합쳐서 정부가 지출하는 게 G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100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정부도 소비하고 투자하는 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정부 지출로 표현하니까 아니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조세가 50이고요. T라고 쓸게요. 그 다음 수출과 수입이 동일하니까 순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출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민간의 저축은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살짝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Y는 C, 요거식 잘 균형식, 항등식 잘 보셔야 돼요.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순수출은 빵입니다. 얘는 빵이에요. 그리고 보통 요거 할 때 I만 놔두고요. C와 G를 전리 넘겨요. 그럼 이렇게 쓸까요? Y-T-C 이게 민간의 저축이에요. 더하기 정부 저축에다가 이게 정부 저축이죠.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 뺀 나머지가 여기 TT 지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I고요. 순수출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면 얘가 바로 민간의 저축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민간의 저축이고요. 얘가 정부 저축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총 국민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넣어볼게요. 자, 얘가 뭐다? 순수출은 제로다. 그리고 얘 뭐다? 투자는 여기 있습니다. 50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T는 얼마다? 저기 보니까 T가 50 이렇게 있고요. 얘가 50 G가 얼마다? G가 요거 두 개 합쳐서 100 자, 요게 1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50이고 50인데 넘어가면 여기 민간의 저축은 예, 맞아요. 100 이렇게 됩니다. 요 시계에 대입해서 100입니까? 여기 민간 저축 집을 때 100이죠. 4번 이렇게. 그래서 요 시계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가지고요. 정리하는 거. 이거 매번 출제가 되죠. 보통 이제 식으로 줘서 계산하세요도 있고요. 여긴 직접 숫자를 줘서 푸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정도 할게요. 다음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의 단계는 우하향하고요. 장계는 수직인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필립스 커브는요. 여기다 실업률을 놓고요. 인플레이션율을 놓는데 단기에는 이렇게 단기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합니다. 이게 수직축은 그냥 물가 상승률 대신 P라고 놓고 실업률 대신 오콘의 법칙에 따라서 Y라고 놓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AS 곡선하고 필립스 곡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에 AS 곡선 우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장기에 필립스 커브는 수직이잖아. 장기에 AS 곡선은 수직이잖아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같아지는 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한대요.
테일러 준칙은 뭐예요? 경제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조정하는 거야. 경제가 과열돼 있으면 금리를 올려서 지나친 과열을 억제해야 된다. 그게 바로 테일러 준칙입니다. 자, 중앙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대. 느낌이 뭐야?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경제가 과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려는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가 과열돼 있으니까 이자율을 올려야 됩니다. 대신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총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 A점에서 이렇게 침체가 오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AD 곡선이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가 침체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도 필립스 커브에서 얘기를 하면 물가는 잡았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로 하면 물가는 잡았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이 B점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낮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이 빨리 조정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는 제가 반영하지 않았지만 AS 곡선이나 필립스 커브에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커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AS 곡선 C하고 필립스 곡선 C 그것도 당연히 아시겠죠? 단계 AS 곡선 C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다가 알파 P-P 기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필립스 커브에는 마이너스 베타 U-UN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암기하지 마세요. 승수 공식도 암기하지 마세요 하는데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대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대가 합리적 기대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정이 되면 장기 균형에도 빨리빨리 가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다음. 니은, 단기에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아니요, 여러분. 실질 이자율은요, 이게 장기로 고정되어 있는데 단기에는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저기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됐으니까 이걸 낮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건데요. 아니, 지금 상황이 저기 경제가 과열돼서 이거를 낮추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얘가 즉각 반영이 안 되고 얘가 조금만 반영되면 이게 마이너스 10%라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3%만 반영이 됐다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지. 7%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 먼토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먼델 토빈 효과. 이해 가시죠? 물론 장기가 되면 명목 이자율이 정확하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게 피셔 효과. 자,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요, 총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요쪽으로 가게 되니까 곡선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경기 침체와 네, 인플레이션 억제가 같이 나오죠. 예, 맞아요. 기억딕은 맞겠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예, 요 정도 보시고 다음 볼까요? 25번. 자, 중앙은행이 요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라 하는데 로스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파이가 있고요. 보통 또 실업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파이라는 인플레이션은 쓰레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후생을 떨어뜨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요. 유유 하면은 좀 그러네.
자, 그러니까 효용함수로 표현할 때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둘 다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을 다 감소시켜. 그래서 에이,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손실이야, 손실. 슬픔이야, 피해야, 고통이야, 고통함수야. 그러니까 이 고통과 손실은 가능한 한 작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고통은 높아지고요. 효용으로 따지면 효용 감소하겠지.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통은 높아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손실함수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해요. 여기 실업률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필립스 컵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 대신에 U로 바꾸거나 U 대신에 파이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식은 복잡한데 식을 암기하시거나 그러진 마세요. 당연히. 자,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하기 전에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요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야. 하첨차 뺄게요. 너무 식이 복잡해지니까. 얘를 빵으로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결정하니? 라고 하면, 자, 요거 다 정리됐는데 얘를 빵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5에 파이, 하첨차 뺄게요. 더하기 0.5에 파이의 제곱, 이렇게요. 그냥 하첨차 빼니까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파이로 손실함수를 미분해서 제로로 놓습니다. 자, 파이로 미분을 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0.5고요. 2가 내려가면 그냥 파이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빵! 이렇게요. 그냥 간단해요. 취지만 잘 보시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0.5,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뭐 복잡한 계산처럼 보이긴 하지만 할만합니다. 자, 여기서 거시경작에서 계산 문제가 제일 그래도 복잡한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라스파이레스 아니면 실질 GDP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2x2 매트릭스 이용해서 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 필립스 커브랑 AS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기대가 부과된 AS 곡선이나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커브 계산하는 거, 그걸 좀 잘 체크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